인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러 오셨는데 공부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부동산의 결혼 강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시험 끝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수업 시작되는데 입이 좀 안 풀린 것 같아. 그동안 매일 수업하다가 살았는데 한 3주 동안 쉬었다 왔더니 입이 좀 안 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모인 것은 무슨 부동산학에 대해서 교양 강좌 들어온 거 아니시잖아요. 이제 시험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바로 공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모인 이유는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시험 공부입니다. 그 말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저를 약 50번 볼 거란 말이에요. 1년이면 12달. 그럼 한 달에 4번씩. 그러면 4 곱하기 12, 48에다가 뭐 특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50번 정도 보는데 그 50번 보는 중에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마음가짐을 시험 볼 때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지금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면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또 컨디션도 안 좋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운된다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지금은 뭔가 모든 걸 다 해볼 것 같아요. 책 1000페이지짜리를 주면 그것을 다 외워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가짐을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가지고 간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수업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다 끝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공부하는 겁니까? 시험 공부하는 겁니까? 시험 공부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또 시험 공부보다 더 중요한 말은 100점 맞는 시험입니까? 60점 맞는 시험입니까? 60점 맞는 시험이다. 이게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에다가 60점 맞는 시험 공부한다. 이제 이게 중요하고 아까 말했지만 교양 강좌 아니라 우리 공부하러 와 있으니까 시험 공부를 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공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하고 좀 비슷한가요? 저하고 제 얼굴입니다. 이렇게 어느 분이 이거 저 없이 이렇게만 해도 너무 밋밋하다고 제가 이걸 좀 그려서 붙여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몇 개 자료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뭐 강의 계획서도 받았고 공부 계획, 공부 방법도 배웠고 그다음에 자료, 수업 자료도 받았고 그다음에 데일리 스터디 뭐 이런 것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가지 자료 배웠는데 그러면 그 강의 계획서는 이런 목차에 따라서 이제 수업을 한다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다음 주는 그럼 뭐 합니까? 부동산 경제론을 공부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거는 여러분 집에서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뭘 보시냐면 공부 방법이라고 나왔죠. 공부 방법. 그 한 장짜리 보기에 공부 방법. 자, 그럼 이제 그 공부 방법부터 제가 가볍게 언급을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할 건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강의 순서가 이렇게 이제 4개로 공부할 건데 1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처음 봤으니까 오리엔테이션에서 부동산의 결혼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 요거 이제 가볍게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3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이 올해죠. 올해는 1번 문제가 부동산의 결혼, 1번 문제가 부동산의 특성, 2번 문제가 개념, 3번 문제가 분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념, 분류, 특성을 배우게 될 건데 얘는 매년 시험에 출제한다. 매년 이렇게요. 그럼 이제 공부 방법부터 볼게요.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이런 자료 받으셨죠? 이 자료 보면 자 35회 대비 부동산의 결혼 공부 방법입니다. 뭔가 거창합니다. 근데 공부 방법 다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방법은 공부한다, 시험 공부한다, 시험 공부한다. 몇 점 맞는 시험이다? 60점 맞는 시험이다. 그래요. 그게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학 결혼 시험 범위 세부 내용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역시 한번 질문합니다. 자, 저하고 여러분하고 부동산학을 배울 건데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연과학이겠습니까? 사회과학입니다. 그 사회과학이란 말이 우리 시험에서 3번 출제했어요. 이렇게 출제해요. 과학을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나눌 때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사회과학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걸 3번이나 출제했다니까요. 그러면 사회과학이 무슨 말인데요? 이건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이 무슨 말인데요? 이건 시험에 내지 않아요. 사회과학이 무슨 말입니까? 자연과학이 무슨 말입니까? 이걸 내는 것은 국어시험입니다. 그냥 우리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1번 문제에서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오면 사회과학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한 문제 알려드렸습니다. 한 문제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자연과학이 뭐고 사회과학이 뭐냐? 그걸 내지 않아요. 자연과학이 뭐고 사회과학이 뭔가 안 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것은 사회과학이 무슨 말이고 자연과학이 무슨 말인지 이걸 공부하는 거래. 이걸 하는 것을. 근데 시험 공부는 우리 시험에서 사회과학이 무슨 말인가를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출제하지 않을 거라고. 시험 공부는 그냥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이게 시험 공부예요. 근데 공부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고 사회과학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자연과학이 무슨 뜻을 있고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공부하는 거라고. 근데 그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연과학이 뭘까요? 어떤 게 자연과학일까요? 지금은 여러분들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겨울인가요? 또 가을일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환절기라 하잖아요. 환절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죠. 단풍이 들고 올해는 단풍 재미없습니다. 단풍 가봐요. 단풍 볼 것도 없어요.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이런 걸 연구한 것을 자연과학이라고 그래. 자연과학. 그러면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거야. 그럼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경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그러잖아요. 그럼 서울의 인구가 증가한다면 부동산의 수요는 아파트 수요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이건 사회 현상입니다. 이걸 연구하는 거야. 이걸 연구. 자, 여러분 이제 책이 주어지지 않고 여기 이제 자료가 주어졌는데 이제 아마 다음 주 되면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부동산의 개론은 요약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요약서를 보면 또 이제 기본소 나오고 부동산의 개론 기본소 요약서 어디를 봐도 왜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집니까?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개론은 뭐가 나오냐면 인구가 증가하면 부동산 수요는 증가합니까? 예, 증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까? 예, 올라갑니다. 이걸 낸단 말이에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은 무슨 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자, 갑자기 무슨 표를 하나 두고 나서 부동산은 사회과학이라고 제가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회과학이란 말이 있냐면 사회 현상은 바뀌어요? 고정돼 있습니까? 사회 현상은 바뀌죠. 그럼 부동산학이 사회과학이면 부동산학 이론이 고정돼 있습니까? 변동하겠습니까? 변동합니다. 변동. 그래서 부동산학은 시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왜? 너무너무 방대하고 사회 현상은 바뀌니까 그러면 부동산학의 이론이 바뀌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학 개론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여기서 출제합니다. 이렇게 목차를 준 겁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준 부동산학 개론 시험 목차입니다. 이거는 뭐 외우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저하고 이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내용.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게 있고 강론이 있고 감정평가론이 있어요. 근데 이걸 8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차차히 우리가 이걸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봐요. 부동산학 총론의 개념 분류 특성이 있죠. 특성. 작년에 이제 올해죠. 제가 작년이라 하는데 올해 특성 한 문제, 개념 한 문제, 분류 한 문제 이렇게 출제했어요. 이렇게. 그럼 경제론의 부동산 수요 공급, 가격 이론, 경기 변동 나오거든요. 올해 경기 변동도 한 문제, 수요 공급에서는 4문제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출제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걸 공부하는데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줬는가? 부동산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출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제가 8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부동산학 개론 책 대부분이 이제 편제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데 이걸 총 8개로 할 수 있어요. 여기 강론에 6개가 있네요. 그다음에 총론, 감정평가론 8개. 그래서 대부분 요약집을 보면 제가 쓴 요약집도 마찬가지고 다른 강사가 쓴 요약집도 마찬가지고 부동산학은 총 8개 파트로 나눠요. 1편부터 해서 8편까지. 그럼 이제 1편부터 8편까지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총론부터 이렇게 쭉 져졌는데 33회 때, 34회 때 출제 문항수입니다. 이제 35회 때는 제가 이제 예상을 해봤는데 뭐 이게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약간 빗나갈 수 있어요. 여기 보면 35회 때 제가 예상을 투자론에서 7문제 했잖아요. 그럼 7문제 했는데 투자론에서 갑자기 7문제 나오지 않고 2문제가 나온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7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학 개론은 투자론에서 8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론은 대부분이 6개에서 8개 사이로 출제한다는 거예요. 6개에서 8개 사이로. 그러면 이제 올해는 8개 출제했으니까 내년은 7문제 정도 출제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 뭐 문항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디가 중요하냐면 총 8개 파트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학원 다니지 않고 스스로 혼자 공부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총 8개 파트 중에서 4개 파트입니다. 여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총론, 시장론, 정책론, 개발관리, 마케팅 이 부분은 스스로 혼자 집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공부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제론하고 투자론하고 금융론하고 감정평가론은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저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에서 여러분 몇 개를 득점하는가가 여러분 60점을 맞출 수도 있고 60점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많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만 문제 문항수를 봐볼게요. 이 부분만 문제 문항수를 보면 5개, 7개, 5개, 6개에서 총 23문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 이 부분이 최소 22문제, 많게는 26문제 정도까지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높은 점수를 득점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이 좀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만 체크하시고 이제 공부 방법이라고 제가 이제 거창하게 해봤으니까 공부 방법 갑시다. 자, 한 장을 넘기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공부 방법 써놨죠.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는데 여긴 지금 읽지 말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분석. 제가 거창하게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쭉 써놨는데 뭐 이거는 애우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기출문제는 이미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암기하기 나왔습니다. 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모든 과목이 공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목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중개사 시험 과목이 1차 과목, 2차 과목이 있는데 근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1차 과목, 2차 과목 중에서 법이 아닌 과목이 부동산의 개론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법입니다. 자, 1차 과목에 부동산의 개론이 있죠. 그다음에 민법, 민사특별법 있죠. 2차 과목은 전부 다 법입니다. 공법, 공시법령 및 세법, 중개사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론만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닌 것은 그러면 암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해가 잘 됩니까? 안 된다? 잘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암기를 먼저 하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고 암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주 반복적으로 봐서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 왜요? 여러분들 40문제가 출제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동산의 결혼 40문제 그다음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도 40문제 출제합니다. 그러면 1차 과목이 총 80문제인데 몇 분을 주냐면 시험 시간은 100분을 줍니다. 100분. 그 100분을 주면 이제 마킹하는 시간 그걸 빼버리면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민법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고 갑이 을에게 사기치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례 문제라고 그래. 그 사례 문제를 풀다 보면 누가 사기쳤는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1분 안에 풀기가 좀 힘든 문제도 나와요. 그럼 딱 봐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10초 안에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1분 이상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그래요. 민법도. 근데 부동산의 결혼은 10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계산 문제는 1분 안에 못 풀어요. 그럼 1분 안에 푸는 문제 나오지만 1분 안에 못 푸는 문제가 더 많아요. 계산 문제는. 그러면 100분이 주어지고 80문제를 푸는데 마킹하는 시간은 10분이라고 합시다. 10분 빼봐요. 그러면 90분에 80문제 풀어야 돼요. 그런데 민법에서 사례 문제 그다음에 박스 문제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따위로 나온다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경우는 계산 문제. 그러면 결국은 계산 문제, 민법의 사례 문제 얘는 1분이 넘어간다면 그러면 다른 문제들은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는 문제를 읽고 나서 생각하고 개론 강사가 뭘 하겠지 이거 생각하고 그러면 이미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은 가볍게 빨리빨리 찾아내는 거. 결국은 암기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된다. 뭐 체계적인 개념 정리와 용어 정리 이해가 이런 말 안 쓰면 뭔가 없어 보이잖아. 그렇게 써놓은 거고 결국은 암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선택과 집중이라고 써놨는데요. 저 말도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예전에 좀 썼고 요즘은 거의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부동산이나 결혼, 민법 모두 다 기본서를 받아보면 최소 60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600페이지를 전부 다 공부했다. 그럼 합격,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부동산의 결혼 600페이지인데 그 기본서를 전부 다 600페이지를 전부 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부동산의 결혼은
90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40점을 못 맞출 겁니다. 왜? 민법 공부할 시간이 없을 거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부동산의 결혼 기본서가 나오고 요약 정리집이 나오면 그럼 제가 선택한다고. 선택. 이 부분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별표 3개 이렇게 한다고. 별표 3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별표에다가 3을 이렇게 쓰면 돼. 별표 3개 이렇게 치다 보면 그러면 제가 다른 이야기에 빨리 넘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별표 3개 하는 게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선택. 그 선택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돼. 제가 별표 3개라 하는 것은 최근 10년 동안 7번 이상 출제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도 출제 확률은 매우 높다는 거야. 이것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60점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선택할 거고 저 집중이란 말은 여러분은 1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그거 공부할 거고 그러면 되겠죠. 기출문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놨네요. 여기. 그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에 대한 대책인데 혹시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제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출제됐습니다. 10문제가 출제됐는데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저 같은 강사들은 그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봐요. 근데 이 10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7문제가 예전에 출제했던 문제에서 거의 똑같게 내는 문제도 있고 약간 벗어난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 출제했던 문제하고 똑같은 형태로 출제한 문제 숫자만 바꿔서 내는 문제가 5문제 됐습니다. 그럼 2문제는 약간 응용하고고 그러니까 총 10문제 중에서 5문제는 이미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던 거야.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계산 문제는 이게 한 10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도. 그러면 10문제 다 틀렸다. 계산 문제 10문제를 다 틀렸다. 그걸 뭐라 하냐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왜? 다 틀릴 수가 없어. 내가 계산 문제를 하나도 공부하지 않았다. 그럼 시험장에 가서 계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한 번으로 다 찍어버리는 거야. 계산 문제 10문제 나오면 내가 전부 다 2번 찍어버린다든지 3번 찍은다든지 그러면 2문제 이상은 맞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계산 문제를 하나도 공부 않고 다 찍었는데 다 틀렸다. 그거 기적이라 한다니까요. 봐봐요. 어떻게 기적이냐면 2번, 3번, 2번 이렇게 했는데 다 피해가는 거야. 어떻게 피해가? 피해가기도 힘들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계산 문제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그런 분들 계산 문제 공부한다는다. 안 해. 안 하면서 미치겠다고 그래. 안 하면 얼마나 편해. 하면서 미친다는 것은 이해가 돼. 아 어렵구나. 그런데 하지도 안 하면서 계산 문제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계산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시험지를 시험장에서 받고 어렵다고 느끼는데 집에 가서 풀어봐요. 마음이 편할 때 풀어봐요. 그러면 이걸 내가 왜 틀렸을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1년 동안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부하는 것은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아 이거 봐라 장난치네. 그러면서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계산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이제 요약 정리집이 주어지면 그 요약 정리집에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계산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1년 동안 계속 공부해도 충분히 여러분은 5문제 맞출 수 있어요. 아무리 못 맞춰도 3문제 정도는 여러분 풀 수 있다고. 그럼 나머지 7문제는 찍어. 한 번으로.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하면 그럼 4문제는 맞출 수 있다고. 계산 문제 4문제 맞추고 떨어졌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러.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걱정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목표 점수가 만점이 100점이 아니라 80점입니다. 나는 부동산학 결혼 100점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없어집니다. 부동산학 결혼 100점 맞으려면 10년 동안 부동산학 결혼만 공부해도 100점 못 맞출 수 있습니다. 부동산학 결혼 난 100점 맞아야 되겠다. 그럼 민법은 40점 밑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결혼을 100점 맞았다. 그러면 불합격이야. 민법을 100점 맞았다. 그럼 불합격이야. 민법 100점 맞게 공부하잖아요. 그럼 부동산학 결혼은 30점밖에 못 맞춰요. 그럼 축 불합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학 결혼만 본다면 몇 점이면 합격이야. 부동산학 결혼만 본다면 60점이면 합격이야. 60점이면. 근데 왜 80점이 필요하냐면 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는 이제 쫙한 드물어. 나는 부동산학 결혼도 재밌고 민법도 재밌고 둘 다 쉽다. 그런 경우는 옆에서 재수없다고 그래요. 재수없다. 이제 사람 두뇌가 둘 다 발달할 수는 없어요. 봐봐요. 둘 다 발달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수학적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민법을 상대적으로 잘해. 아니 부동산의 결혼을 상대적으로 잘해요. 근데 법 논리가 뛰어나신 분들은 민법을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저도 예전에 무슨 공부를 해보는데 저는 저를 스스로 느꼈어요. 아 내가 법 마인드는 별로 없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저는 뭐 행정법 이런 게 있고 그런데 그 법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숫자 나온 것은 쉬웠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 스스로 그런 거죠. 저는 스스로 수리적 능력은 약간 뛰어나지만 법 마인드는 없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부동산학 결혼 그러면 미쳐볼 것 같아. 그래서 부동산학 결혼 강사 얼굴만 생각해도 막 미쳐볼 것 같고, 심지어는 이것만 봐도 미쳐볼 것 같아. 이것만 봐도. 제가 성이 이렇게 되니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민법만 보면 미쳐볼 것 같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부동산학 결혼이 있고 이제 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결혼이 상대적으로 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 결혼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분이 부동산학 결혼을 90점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시험에서. 근데 이제 부동산학 결혼을 90점 맞추려면 민법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30점 맞췄습니다. 그럼 총점 몇 점입니까? 총점 120점이죠. 평균 내면 몇 점입니까? 60점이잖아요. 평균 내면. 근데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다. 왜? 우리 시험은 40점 미만의 점수가 나오면 안 돼요. 과목당. 그럼 가락이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불합격입니다. 1번 경우에서는 불합격이라고. 그러면 이제 민법을 30점 맞춰서 부동산학 결혼해서 민법을 만약에 30점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럼 합격하는 거죠. 도와줄 수 있다면. 근데 민법이 부동산학 결혼에 도움을 받으려면 최소 몇 점을 맞아야 돼요? 40점을 맞춰야 돼요. 그럼 민법을 40점 맞췄다고 가정을 하고 부동산학 결혼은 부동산학 결혼 자기 점수는 몇 점입니까? 60점이잖아요. 그럼 부동산학 결혼 자기 점수 60점에다가 민법을 도와줄 수 있는 점수 몇 점? 20점 최대. 그래서 부동산학 결혼은 100점이 만점이 아니죠. 몇 점이 만점입니까? 80점입니다. 80점.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게 반대 현상이 발생해. 민법은 쉬워요. 근데 부동산학 결혼이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학 결혼을 40점 맞췄다. 그럼 민법을 60점 맞췄다. 민법만 합격이야. 부동산학 결혼은 불합격이라고. 그래서 민법이 자기 점수 60점에다가 부동산학 결혼 도와줄 수 있는 점수 몇 점? 20점. 그럼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럼 20점 도와주면 부동산학 결혼 60점, 민법도 60점. 그럼 합격이죠. 그러면 민법이나 부동산학 결혼이 상대 과목에 도와줄 수 있는 세제 점수는 몇 점? 20점. 자기 점수 몇 점? 60점. 그럼 100점이란 몇 점입니까? 80점이 만점입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언니, 나는 부동산학 결혼 85점 맞고 떨어졌다? 자랑 아닙니다, 그거. 자랑 아니잖아요. 부동산학 결혼 60점 맞고 민법도 60점 맞고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학 결혼 85점 맞고 민법 85점 맞고 떨어졌다. 그거 자랑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100점 맞을 필요가 없다. 80점 맞으면 된다. 만약에 민법을 60점 맞출 자신이 있다. 그럼 부동산학 결혼도 몇 점입니까? 60점 맞추면 돼요. 그러면 60점이라는 점수 있잖아요. 이 60점이라는 점수가 참 애매한 점수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절반이면 몇 점입니까? 50점이에요. 50점이다 10점만 더 하면 되거든요. 10점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게 자 60점이면 50점에서 10점만 더 하면 돼요. 10점. 50점은 다 맞출 것 같아요. 근데 1년 동안 이 10점 올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방법은 학원에 빠지지 않고 나오면 돼. 학원에 빠지지 않고. 근데 학원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학원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모든 과목을 60점 맞는 분을 봤습니다. 모든 과목을. 그러니까 1차 과목부터 2차 과목 전부 다 60점 맞췄어요. 그분은 60점. 제가 그분한테 당신이 수석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분은 평균 점수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다 60점이니까. 2개를 더해서 평균 내서 3개를 더해서 평균 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다 60점인데 합격이지.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야간반이었습니다. 그분은 직장 다니면서 공부했던 남자분이었는데 그분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업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60점 맞았다고 했어요. 참. 전부 다. 사실은 그분은 떨어졌었습니다. 2차에서 떨어졌었어요. 2차에서 2문제 없어 떨어졌는데 이 신청에서 2문제가 또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의 점수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떨어졌었는데 자,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100점 필요 없고 최소 부동산학 결혼 60점에서 몇 점? 80점 사이를 맞추면 된다. 그럼 60점 맞추려면 몇 문제를 맞추면 될까요? 24문제를 맞추면 돼요. 그럼 40문제에서 24문제를 맞추면 16문제는 처음부터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공부하다 보면 투자론이 어려워요. 올해 부동산학 결혼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됐는데 왜 그러냐면 투자론이 8문제를 출제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도 2문제 정도가 추가돼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투자론이 어려우면
투자를 많이 나오면 8개거든요. 그럼 투자는 다 틀려본다 해봐요. 그럼 16개 틀려도 되니까 투자는 다 틀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몇 개 여유가 나와요? 8개 여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학원에 충실하면 돼요. 자, 여러 가지를 쭉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죠, 올해. 제가 작년이라 하는데 올해 34회 때 출제 형태 가볍게 써놨잖아요. 전반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예. 33회 때 이게 작년이죠. 올해가 34회 때입니다. 부동산의 개론만 본다면 33회 때도 어려웠습니다. 34회 때 어려웠습니다. 그럼 35회 때는 작년하고 올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더 어렵게 출제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 시험에서는 34회 때 올해 수준 또는 그 밑으로 가는 거지 더 이상 출제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은 35회 때는 부동산의 개론은 충분히 60점 넘어갈 거라 제가 생각해요. 자, 조건이 있죠. 선택과 집중.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한다. 시험 공부한다. 이것만 지켜준다면 충분히 60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네. 수험 대책 써놨습니다. 아까 다 했잖아요. 수험 대책.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선택하면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한다. 되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합격 방법을 써놨는데 결국은 기출문제입니다. 몇 점 맞는 시험이다? 60점 맞는 시험이다. 됐어요. 이걸 1년 동안 지켜주시면 돼요. 제가 주저리 말했는데 2가지만 다시 당부합니다. 2가지만 우리가 합격하는 방법은 60점 맞는 방법은 공부, 시험 공부, 그다음에 무슨 문제, 기출 문제 분석을 철저히 하고 학원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공부 방법을 하겠던 거 첫 번째 했던 거 그 한 장짜리 있죠? 그건 지금 친구들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다 됐으니까 이제 집에서 보고 여기까지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했습니다. 공부 방법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선생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공부에 대해서 질문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질문하지 않죠. 그러니까 공부 방법 뭐 이런 거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제가 차차 다음 주부터라도 생각나면 그때그때 말씀드릴 거니까 뭐 궁금하면 저에게 늘 물어보시고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의문점이 나와요. 의문점이 나오다 보면 저를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고 하라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선생님 쉴 텐데. 아니 제가 와서 쉬더라도 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펴는 게 가장 편해요. 7월달 8월달에 와서 내년 7월달 8월달 와서 1월달 2월달에 물어볼 문제를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제가 그때 막 짜증이 난다고. 제가 밖으로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왜 이제 와서 그래, 미리 물어봤어야지 그런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처음에 무조건 이런다고. 왜 질문 안 하세요? 그러면 아는 게 있어 질문하죠. 모르니까 질문해야지. 모르니까 어떤 문제도 상관없으니까 저를 잘 이용해서 빨리빨리 이제 부동산의 개론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게요. 질문 안 하셨으니까 공부를 시작해 보게요. 그러면 이제 수업 자료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써진 거 요 3장짜리. 자, 요거 3장짜리. 자, 공부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 하시죠. 어떤 학원에서는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하십시오 했더니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 몇 시에 끝납니까? 그러더라고. 끝날 때 끝납니다. 끝날 때 끝나. 11월 12월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편하게 할 겁니다. 근데 1, 2월 과정에 가면 그러면 2시를 넘어가지 않겠지만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수업이 끝날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마 1시 반 정도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끝날 것 같고. 이제 됐습니까? 그렇지?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학원에 시험 공부로 왔는데 오자마자 몇 시에 끝납니까? 자, 공부 시작합니다. 자, 또 자료를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요 부동산학 총론이라 써진 부분 이제 이 부분 볼까요? 그럼 이제 총론은 이렇게 구성돼요. 부동산학의 체계라는 게 있고, 부동산의 개념이 있고, 부동산의 분류가 있고, 부동산의 특성이 있습니다. 혹시 아까 우리 처음에 목차 국토교통부에 준 목차에서 이 부동산학의 체계라는 게 목차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 시험 범위 세부 내용에 부동산학 총론이 나오는데 그 총론에 이 부동산학의 체계는 없단 말이에요. 체계 없고, 자, 이 총론 세부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부동산의 특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험은 국토교통부에서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시험은 개념 분류 특성인데 이 체계 부분 있죠. 체계 부분. 이 체계 부분도 가끔씩 시험에 출제합니다. 거기 자료에 체계 볼까요? 부동산 체계에 22회 때, 26회 때, 31회 때 출제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왜 국토교통부는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나서 출제하냐면 부동산학이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배우다 보면 체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시험에 출제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 체계는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시험 공부하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을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오늘 부동산의 개념부터 이제 바로 들어갈 건데, 이제 체계에서 이제 몇 가지 내용이 나올 건데 한 8가지 내용인데 여기 여러분 자료를 보면 몇 가지만 나왔어요? 3가지만 나왔어요. 거기 이제 1번이 부동산학의 개념 나왔는데 이 부동산의 개념은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오늘 저하고 공부한 것 중에서 첫 번째 했던 게 부동산학 개론은 자연가액입니까? 사회가액입니까? 사회가액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부동산학의 성격이야. 성격이 봤더니 부동산학은 자연가액이 아니라 사회가액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오늘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 공부했습니다. 부동산학은 무슨 가액입니까? 사회가액입니다. 사회가액. 자, 이제 부동산 또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라고 그랬어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라고 나왔는데 요 3대 측면 하기 전에 지금은 이제 국어 공부하는 거야. 국어 공부. 부동산학 개론에서 이제 개론 그러잖아요. 개론. 요 개론의 이 개자가 무슨 개자냐면 요 개자가 개념할 때 개점이야. 개념할 때. 그러니까 개념.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이야. 개념.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은 부동산학과 관련된 용어가 나오면 그 개념 정의만 해도 60점을 맞출 수 있는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이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라고 나왔어요. 부동산의 3대 측면, 부동산학의 3대 측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게 이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을 하기 전에 자, 국어 공부를 좀 할 건데 개별이란 말이 있고 그다음에 복합이란 말이 나와요. 개별은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라고 그래. 여러분 한 명을 저도 한 명이냐? 그럼 개인이라고 하잖아요. 개인. 그런 것처럼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라고 하고 2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으면 복합이라고 그래. 복합. 겨울철이 되면 특히 환절기가 되면 이 복합이란 말을 많이 들어요. 어디서 들을까요? 복합. 똑같은 말이 종합이거든. 종합 감기약. 복합 감기약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합이란 말은 2개 이상이 결합됐다는 소리야. 자, 복합이란 말 배웠습니다. 그럼 시험에서 개별은 무슨 말이고 복합은 무슨 말인가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애석하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 말은. 그러면 여기 이제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부동산의 3대 측면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요거 볼 건데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됐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가 돼서 이거 뭐 같아요? 이거 건물입니다. 건물. 이 건물을 중개한다고 해봐요. 제가 이 부동산을 살려고 왔어요. 제가 매수 의뢰인이야. 매수 의뢰인. 파는 사람은 매도 의뢰인이고 제가 사러 왔습니다. 매수 의뢰인이야. 여러분은 중개사입니다. 제가 매수 의뢰인이야. 그래서 제가 이걸 사겠다고 이제 왔습니다. 와서 중개사한테만 물어보는 거야. 제가 여러분 중개사니까 저한테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뭐라 하냐면 이 건물이 있는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공업지역입니까? 물어보니까 중개사님 글쎄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용도 지역 이런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건물이 만약에 개발 제한구역에 들어가 있다. 개발 제한구역에 토지를 사고 판다. 이럴 때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이런 말 해야 안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야. 그런 것을 법률적 개념, 법률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 건물이 임대용 부동산이야. 그럼 임대용 부동산이면 이 건물 사겠다고 오는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은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임대료 수입이 얼마일까? 임대료 수입. 이게 관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개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건물에 한 달 동안에 임대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글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런 것을 경제적 개념, 경제적 측면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가격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률적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이라고. 자, 그다음에 기술적하고 물리적하고 똑같아요. 기술적, 물리적이란 말 똑같은 말인데 이 기술적, 물리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를 기술적, 물리적이라고 그래요. 자,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저를 오늘 처음 봤는데 제 키가 크다고 생각해 작다고 생각해요? 크다고 생각해 작다고 눈에 보이죠?
그걸 기술적 물리적이라고 그래요. 기술적 물리적. 그럼 이 건물의 높이, 이 건물의 층수, 이 토지의 면적 이런 것은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을 기술적 물리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 토지를 사면서 중개사님한테 이 토지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몰라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사가 돼서 어떤 부동산을 중개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할 건데 결국은 몇 가지다? 세 가지라는 소리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 세 가지를 부동산의 3대 측면, 부동산학의 3대 측면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이 세 가지가 결합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럼 하나만 있으면 개별인데 두 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으면 개별입니까? 복합입니까? 복합이라는 소리야. 복합. 그래서 부동산은 세 가지가 결합됐다. 이걸 부동산에게 3대 측면, 결합된 것을 뭐라 한다? 복합.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것을 복합 개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부동산에게 3대 측면은 뭐다? 법경기 이렇게 해요. 법경기. 기술적을 다른 말로 물리적이라 합니다. 좀 더 그래서 내용을 깊게 들어가면 그럼 법률적하고 경제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눈에. 이 토지의 용도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이 건물의 임대료 수입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형태가 없으니까 안 보여요. 형태가 없는 것은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무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이 건물의 높이는 보입니까? 보이죠. 토지의 면적은 넓다 좁다 보이죠. 보이는 것은 왜 보입니까? 형태가 있으니까 그것을 유형이라고 해요. 유형. 이 세 가지를 3대 측면이다 이렇게 하고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 이것을 복합 개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30년 전으로 갈게요. 우리 시험 30년 전. 그럼 30년 전이면 중개사 시험 4회 때 시험입니다. 그럼 4회 때 시험을 어떻게 출제 하냐면 다음 중 부동산에게 3대 측면으로 묶인 것은 그래요. 그럼 답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게 답입니다. 30년 전에. 지금 이렇게 출제한다 출제한다 절대로 그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3대 측면은 법경기 이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야. 그럼 3대 측면이 뜻하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라고. 저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세 가지 표현할 수 있냐면 저의 생년월일, 저의 본적지, 저의 주소지 이거는 법률적입니까? 경제적입니까? 법률적이죠. 법률적. 저의 재산, 저의 연봉, 저의 월급 이런 것은 법률적, 경제적. 경제적. 저의 시력, 저의 몸무게, 저의 키 이런 것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기술적. 됐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의 재산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통장 잔고에 270만 원 있습니다. 그것을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묻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이제 법경기고 이걸 3대 측면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3대 측면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내. 그것은 30년 전에 냈다고. 지금은 요 3대 측면을 법경기다 요거 하고 그러면 이게 뜻하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소리야. 세 가지로. 법경기로. 그럼 봐요. 부동산 관리라는 게 있어요. 관리. 부동산 관리도 매년 한 문제를 출제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하는 것들 그게 부동산 관리죠. 그 부동산 관리도 몇 가지 측면? 세 가지 측면.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그럼 복합 개념이 이렇게 있다고.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된다고. 부동산 관리는 기술적 관리만 있다. OX, X. 부동산 관리도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다. 그 밑에 기출 좀 볼까요? 요 기출에서 기출 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출제하고 있는가? 그럼 23회 때 출제했던 지문인데 부동산 관리는 물리적 기능, 물리 기능 이게 뭘까요? 이게 기술적입니다. 경제 나왔습니다. 네, 법률랑 등 포괄하는 복합 개념입니다. OX, O 이렇게. 그럼 결국은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3대 측면, 부동산의 3대 측면은 법경기인데 이것을 복합 개념입니다. 이게 숨어있는 뜻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 부동산학 개론 책도 전부 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 세 가지로 구성됐다는 소리예요. 의미하셨습니까? 이제 그냥 책이 끝났습니다. 자, 바로 밑에 뭐가 나와요? 부동산의 개념 나왔나요? 자, 부동산의 개념 나왔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의 개념 볼게요. 부동산의 개념 여기서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험에 출제합니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개념 나왔는데 갑자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다음에 박스가 있고 그 밑에 복합 분사 나왔습니다. 복합이란 말 나왔습니다. 복합. 요 1번의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요거 별표 3개짜리입니다. 요 박스가 별표 3개짜리. 박스가 별표 3개. 여러분 시험에서도 나올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제가 별표 3개짜리는 나올 확률이 90% 이상 되는 것을 별표 3개라고 붙여요. 최근에 10년 동안 7번 이상 나왔던 것을 별표 3개라고 붙입니다. 눈빛이 벌써 별표 3개하고 여러분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예?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렇고 한 달 지나 2달 지나잖아요. 별표 3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옆 변이한테 언니 어디야 별표 3개 몰라 어딘지 모르겠어 이렇게. 자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별표 3개인데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뭘까? 부동산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부동산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부동산학은 전부 다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법경기 돼 있다 이제 법경기.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도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 3가지를 전부 다 짬뽕 시켰다. 그 짬뽕을 책에다가 짬뽕 시켰다고 쓸 수가 없잖아. 짬뽕 시켜서 체계화 시켰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체계화 시켰다 이렇게 공부해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법경기 짬뽕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법경기 짬뽕. 시험 문제는 짬뽕이 나온다, 체계화 나온다. 체계화, 짬뽕이 체계화란 말이에요. 짬뽕이 체계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경기 체계화, 짬뽕. 기술적하고 같은 말이 뭡니까? 물리적. 그럼 됐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 건데 그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1번 복합 개념의 분산이 나오고 2번 복합 부동산이 나와. 복합 부동산.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같은 말이 복합이란 말 나왔어. 복합이란 말. 근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전혀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요. 이걸 볼 건데 일단 복합이란 말이 나오면 복합이란 말 나오면 하나만 있습니까? 2개 이상입니까? 2개 이상이야.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의 개념은 저는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이 나오면 법경기가 나와요.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 3가지를 결합했다.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요. 그럼 복합 부동산은 또 무슨 말이냐? 복합 부동산은 복합 부동산도 복합이 들어갔으니까 2개 이상이 결합된 거야. 여기 그림 봐봐요. 여기 밑에가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가 있고 여기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 3가지를 결합해서 바라봤다. 그것은 복합 부동산입니까? 복합 개념입니까? 복합 개념이야. 복합 개념. 그러니까 법경기가 나오면 무조건 복합 개념이고 복합 부동산은 뭐가 복합 부동산이냐면 이 그림을 보면 부동산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2개.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이야. 그 부동산이 2개인데 법적으로는 부동산이 2개인데 이 부동산 사고 팔 때, 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 이용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2개를 싸잡아서 하나로 보겠다는 거죠. 하나로. 그것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다시요. 갑자기 인상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법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부동산 2개의 부동산인데 부동산 사고 팔 때, 거래할 때, 부동산 이용할 때 2개를 마치 하나로 보겠다. 그걸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이 이 건물 샀습니다. 그럼 건물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 빼고 건물만 살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이 토지 건물을 같이 사는 거야. 그런데 토지 샀다, 건물 샀다 안 해요. 그냥 건물 샀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2개를 산 거야. 2개를 샀는데 마치 하나로 보고 하나만 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럴 때 복합 부동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 하나로 보겠습니다 이 뜻이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를 체계화시킨 거. 말장난 같아요. 근데 가장 최근에 26회 때인가 28회 때인가 출제를 해요.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 의미가 됐습니까?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중에서 둘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복합 개념이 중요하겠습니까? 복합 부동산이 중요할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중요해요. 복합 부동산 이거 끝났어요.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 이용할 때,
거래 활동을 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개념을 복합부동산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이 다른 말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복합부동산은 끝났어요. 더 이상 없어요. 복합부동산은.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세 가지가 이제 묶여진 거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러면 법률적 개념은 뭐고, 경제적 개념은 뭐고, 기술적 개념은 뭔가,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경제적 개념부터 할게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런 뜻이야. 토지를, 부동산을, 건물을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무엇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토지가 많은 사람, 부동산이 많은 사람은 자산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생산 요소를 생산재라고 그래요. 소비재, 상품, 요 5가지로 보는 게 경제적 개념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보는 것을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경제적 개념이다. 그럼 이제 기술적 개념은, 기술적 개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물리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은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북한산입니다. 자 북한산은 토지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이야. 부동산. 이 북한산을 경제학적으로 보지 말고 법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 있는 그대로. 그게 물리적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 사람의 나이를 보지 말고 저 사람의 연봉, 저 사람의 재산 이거 보지 말고 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있는 그대로. 코는 어떻게 생겼다, 키는 어떻다, 배는 나왔다, 눈은 어떻게 생겼다, 있는 그대로. 그것을 기술적 물리적이라 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내추럴 이렇게. 그래서 북한산을 있는 그대로 보면 북한산은 자연입니까? 자연이죠. 북한산은 공간 덩어리입니다. 북한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어떤 특정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산이 오염되면 우리 서울특별시가 오염돼요. 환경이 오염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이라고 불러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4가지로 보는 것을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제 암기하셔야 돼. 어떻게 암기하냐면 이 기술적 개념은 앞머리 따서 이렇게 대부분이 암기를 해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그래서 공자위환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돼. 경제적 개념, 자산, 자본, 생산 요소, 다른 말로 생산재, 소비재, 상품. 기술적 개념은 공자위환 이렇게 암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법률적 개념이 나왔는데 법률적 개념. 그 법률적 개념의 뭐 무슨 뜻이냐면 법에서는 부동산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걸 법률적 개념이라고 그래.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을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무엇라고 합니까? 그 말이고 기술적 개념은 부동산이 있는 그대로 보면 무엇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고 법률적 개념은 법에서는 부동산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걸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법률적 개념 보게요. 법률적 개념 부동산은 법에서는 부동산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자 여기 우리나라 법이 있습니다.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그린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법에도 체계가 있거든. 체계가 법 체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법이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상위법이 무슨 법입니까? 헌법입니다. 헌법. 여기 이제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 할 때 이 헌자가 한자 말인데 이 헌자가 무슨 헌자인 줄 아신가요? 법헌자입니다. 법헌. 법의 법이란 소리. 헌법은 법의 법이다. 그래서 가장 상위법이 헌법입니다.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법이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이 몇 개인가를 우리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안다 그럼 이상한 거고 알 필요 없어요. 법제처는 알고 있어요. 법제처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예? 법을 모르고 사는 게 좋아요. 법을 알고 사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 수업 뭐 어쩌상 어쩌듯이 법을 공부하겠지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많은 법 중에서 여기 이제 민법이 있어요. 민법이 여기 민법이 있어요. 민법. 이 민법을 보면 민법에서 유일하게 부동산이 뭐라고 개념 정했어요. 그러면 이 민법은 법 체계 전부 중에서 넓은 범위니까 좁은 범위니까 좁은 범위냐. 그러니까 민법 99조 1항을 보면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민법 99조 1항에 이렇게 나와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나온다고.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무엇과 뭡니까? 토지하고 정착물이란 소리야. 그럼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OX, O. 이걸 계속 출제해요. 자, 다시요.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OX, O. 반대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OX, O. 그럼 이 민법상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입니까? 법률적이죠. 민법이 법이니까. 법인데 법률적인데 법 체계 전부입니까? 민법은 좁은 부분입니까? 좁은 부분이야.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학에서는 좁은 의미의 분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세 가지가 똑같단 말이야.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분산, 토지 및 그 정착물. 하나를 추가할게요. 좁은 의미는 우리말이야. 우리말. 이걸 한자말로 보면 협의. 이걸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협의의 부동산이다. 협의의 부동산이다. 우리 시험은 지금까지 협의란 말을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냥 좁은 의미로 했지. 그러면 좁은 의미가 나오면 넓은 의미가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와야지. 넓은 의미가. 좁은 의미 나왔으니까 넓은 의미가. 그럼 넓은 의미는 이 전부를 다 보겠다는 소리야. 이게 법체계. 민법만 보면 좁은 의미. 법체계 전부를 다 보겠다. 이걸 넓은 의미라고 그래. 그럼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은 좁은 의미 부동산은 넓은 의미 부동산에 속하지 않아요. 속하죠. 그러면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이라는 것을 더해요. 그래서 넓은 의미라고 한다고. 준부동산을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부동산이란 말이 중요해요. 그럼 준부동산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준부동산이 여기요. 여기 이런 법이 있어요. 자동차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자동차. 그럼 자동차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는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에요. 시계는요? 동산이요. 반지는요? 동산이요. 근데 자동차도 동산이고 시계도 동산인데 자동차는 사서 운행할 때 구청에 가서 등록 원부에다 등록을 했죠. 등록. 그럼 여러분 시계를 핸드폰을 반지를 사서 구청 가서 나 시계 샀으니까 등록한다.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동산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등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얘기들은 부동산처럼 해주겠다는 소리야. 그것을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준부동산. 그러면 준부동산의 이제 요 밑에가 준부동산의 개념이라고 1번. 등록으로 공시한 특정한 동산 이런 것을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준부동산. 그러면 자동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동차는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야. 근데 법에서는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2번이 종류야. 강업재단, 공장재단, 어업권,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요건 나중에 전부 다 암기하게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암기하게 되니까 지금은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계, 건설기계가 뭐가 건설기계냐면 건설 현장에 가면 있는 거야. 포크레인, 불도우저, 중장비 이걸 건설기계라고 그래. 얘들은 동산인데 얘들은 등록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동산에 준한다. 이걸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준부동산. 그러면 좁은 의미의 분산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분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넓은 의미의 분산은 우리말이고 한자말로 뭘까? 강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중요한 말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은 어떻게 출제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 부분이 요 박스가 별표 3개짜리인데 자기 소속 찾아가는 거. 자기 소속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생산재를 주면서 생산재가 법률적 개념이냐 경제적 개념이냐 기술적 개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생산재는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다. 자, 그러면 정착물을 줘요. 정착물을 주면서 정착물이 법률적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입니까? 기술적 개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정착물은 무슨 개념입니까? 법률적. 그럼 준부동산을 줍니다. 준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법률적. 의미 되셨습니까? 이렇게 출제. 요 세 가지를 결합했습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결합했습니다. 복합 개념입니까? 복합입니까? 복합 개념입니까? 복합입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자, 들썩들썩하죠. 엉덩이가 50분 이상 앉았으니까 지금 힘들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지금 앉은 자리가 이게 학원이 아니라 부동산 학과다. 대학교 부동산 학과다.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토지에 대해서, 정착물에 대해서, 준부동산에 대해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자연, 공간, 위치, 환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는 학교가 아니죠. 시험에 나올 것만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시험에서 자산이 무슨 말인데 자본, 생산 요소 무슨 말인데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하시면 돼. 여러분 기본서 받아보면 자산 밑에 뭐라고 설명 나왔다고. 그 설명 다 찢어버려. 볼 필요 없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가끔씩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게 정착물을 물어봐요. 정착물. 그다음에 공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전부 다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2월, 11월, 12월 과정은 중요한 내용을 하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꼭 알아야 될 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착물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정착물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공간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 부분이 다 완벽하게 정리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자, 이제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 여기까지 보고 이제 시작할 건데요. 자, 준부동산 관련 지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료가 2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러면 준부동산 관련된 이제 지문 나오는데 1번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입니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경제적 개념입니까? 법률적입니까? 법률적이다. 2번 준부동산은 강의 분산이다. OX? O입니다. 준부동산은 넓은 분산이니까. 3번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법률적 개념의 분산이다. OX? O. 공장재단 강업재단이 준부동산이냐. 그래서 법률적 개념 이렇게 했죠. 자, 기출지문 실제로 나왔던 거 1번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부동산에 준한다를 네 글자로 해보십시오. 부동산은 준부동산이라서 준부동산. 이게 준부동산의 소리예요. 그럼 준부동산을 취급한다 이 소리잖아요.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OX? O. 특정의 동산 등이 뭘까?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 이 뜻이라고 이렇게. 자, 2번이 올해 시험 지문이네요. 올해 시험 지문. 2번 뭘래요?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은 준부동산으로 간주한다. OX? O. 제가 왜 이 지문을 넣냐면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 봐봐요.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 같은 지문 다른 지문? 같은 지문입니다. 같은 지문이라고. 그럼 왜 이렇게 되냐면 올해 요 2번 지문을 출제하신 분은 27회 때 요 지문을 보고 출제했어요. 그대로 약간 바꿔서 출제한 겁니다. 이렇게 출제한다고.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똑같은 지문이야. 똑같은 지문이니까. 자, 3번은 30회 때 출제한 겁니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는 경제적 개념이고 자연, 공간, 위치는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다. OX? O. 됐습니까? 오케이. 자,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자, 고생하셨고 10분 쉬었다가 정착물 해볼게요. 쉬었다 합니다.